켜고 오늘은 저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갓 전학을 온 저는 친구들과 이 친해지느라 신경계는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죠.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눠져요. 근데 저 자리는 누구지? 며칠이 지나도 맨 뒷줄에 한 책상이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말로는 아파서 학교에 자주 못 나오는 애라고 했어요. 한 달 만에 그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한 달 만에. 그렇게 작고 가녀린 아이는 정말 처음 봤어요. 이름은 이은서.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새하얗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았죠.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저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반장에게 다가가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반장이 등교하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후기를 풀더라고요. 야, 은선의 집 진짜 대박이야. 엄청 좋아. 얼마나 진짜? 나 맛있는 거 먹느냐고 배도 찢어질 뻔했잖아. 게다가 나 잘 가라고 어머니께서 3만 원도 챙겨주셨다. 그때부터 은서는 매일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고 순식간에 우리 반 인기쟁이가 됐습니다. 은서야, 우리도 초대해줘. 다음에 초대해줄게. 내가 해줄게. 어때? 나 얼마 줄 거야? 나 4만 줘. 근데 좀 특이한 건 매번 친구를 꼭 한 명씩만 데려가고 같은 친구를 2번 이상 초대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초대를 안 해주지? 전학생이라 그런가? 내심 섭섭해하던 어느 날 민경아,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대박! 드디어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들어. 어서 와. 네가 민경이구나.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은 친구 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빤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살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썹도 짙고 눈동자도 아주 새까맣고 크네. 손가락도 어쩜 이렇게 곱고 예쁠까?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갑자기 저한테 팔짱을 끼시는데 뭘 이렇게까지 좋아하시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잘 먹겠습니다. 완전 신나서 허겁지겁 먹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 이러면서 저만 쫄아쫄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런다 체하겠다. 이것 좀 마셔.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눈빛을 견디며 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저는 그만 토할 뻔했어요. 이게 대체 뭔지 물 위에 나뭇가지가 둥둥 떠다니고 너무 쓴 거예요. 그러자 왜 안 마셔? 소리를 꽥 지르면서 노려보시는데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혼날까 봐 억지로 다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라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 기분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은서가 벌써 졸려? 9시잖아. 우리 그냥 자러 가자. 나 조금 더 놀고 싶은데. 우리 자러 가자.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자, 얼른 누워. 여기 좁은데 같이 자자고? 나 그냥 여기 바닥에 누워서 잘게. 안 돼. 꼭 옆에서 자야 돼. 굳이 좁은 데서 같이 자자는 거예요. 뭐 그래. 할 수 없이 최대한 몸을 웅크려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베개가 높아서 불편하길래 슬쩍 치우려는데 엄마가 꼭 이거 배고 자라고 했단 말이야. 은서가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째려보는 거예요. 알겠어.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괜히 싸우기 싫어서 알았다고 했죠. 겨우 선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는 느낌에 눈이 떠졌어요. 아 깜짝이야.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은서 엄마가 저를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두 팔을 X자로 포개 놓았어요.
고마워. 저는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쩌렁쩌렁한 웃음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민경아, 잘 잤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쾌활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은서. 늘 백지장 같던 얼굴에는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기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무슨 영화다 영화. 얼떨떨해하는 저에게 은서 엄마는 고마워. 다음에 또 놀러 오고.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그 안에 든 건 무려 30만 원. 다른 친구들은 다 3만 원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뭐 마다할 이유도 없잖아요.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주말 학원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드디어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그때 신호를 무시한 차 한 대가 절 향해 달려왔어요.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눈을 뜨자 기적적으로 제 앞에 겨우 한 뼘 정도를 남겨놓고 차가 멈춘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고개를 돌리던 저는 그대로 굳고 말았습니다. 자동차 위에 한 여자가 엎드려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훅 치켜들며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 하지만 두 다리는 꿈쩍도 하질 않고 어느새 내 몸을 덮쳐오는 여자. 하세요. 괜찮아?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다친 데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 여자는 사라지고 운전자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를 봤는데 날 죽이려고 했어. 엄마는 얼마나 놀랐으면 너처럼 기센 애가 헛것을 다 받겠냐며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잠이 들 때까지 제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점점 숨이 차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엄마, 나 숨 막혀. 간신히 고개를 들었는데 저를 차로 치려 했던 그 여자였어요.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이제 되네? 그토록 원하던 걸 이제야 이뤘다는 듯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질식할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 무지막지하게 온몸을 조르던 힘이 풀렸고 여자가 사라졌어요. 다음 날 또 다음 날 여자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위에도 눌려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몇 달 후부터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다 잊고 지냈는데 대학생이 된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찾아간 용하다는 무당집. 나가! 당장 썩 꺼지지 못해! 무당이 보자마자 등을 밀며 나가라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냐고 제가 따져 묻자. 너 감히 돈을 받고 길을 팔아? 제가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죽었어. 어디 겁도 없이. 갑자기 귀신에 시달린 적 있지 않냐. 그게 다 길을 뺏겨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은선회에서 보냈던 하룻밤이 떠올랐어요. 친구 엄마가 건넸던 3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요. 그리고 얼마 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은서에 관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듣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름시름 자꾸만 몸이 아팠던 은서. 하지만 어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든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은서 엄마는 마지막으로 무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주변에 기센 애가 하나 있어. 네 애 살리려면 그의 길을 빼서. 그때부터 우리 반 친구들은 한 명씩 집으로 데려갔고 무당이 말했던 기센 애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같이 눕게 했던 좁은 침대와 베개. 베개 그래 높았잖아. 그 안에는 길을 빼앗는 부적이 숨겨져 있었고요. 함께 잠이 든 그날 이후 저의 길을 얻고 몰라보게 건강해진 은서. 웃고 있었잖아. 그와 반대로 길을 뺏기고 목숨을 잃을 뻔한 저. 은서와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했을까요? 아니면 그 귀신처럼
소름 끼치게 웃으며 기뻐했을까요? 저는 야구 선수를 꿈꾸는 15살 소년이었습니다. MBC 청룡의 영웅 박민규 나가신다. 그날도 평소처럼 방에서 야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당탕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자 아빠가 커다란 물건을 짊어진 채 낑낑대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아이고 실례합니다. 재수 씨. 아니 부장님 아니세요? 얘들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 귀한 걸음을. 아 재수 씨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거리감 느껴지네. 우리 박 차장이 우리 회사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선물 하나 주려고 왔죠. 선물의 정체는 바로 장식장. 좀 낡긴 했지만 꽤나 비싸 보였어요. 와 너무 좋다 그치? 이 장식장 사고 나서 좋은 일 많았으니까 꼭 안방에 둬보세요. 알았죠? 엄마 아빠의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아저씨가 떠나고 장식장을 안방으로 옮기려던 때였죠. 엄마, 이거 제 방에 두면 안 돼요? 이상하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장식장을 제 방에 두게 됐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일어나 봐. 동생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저기 구슬 좀 꺼내줘. 구슬? 혼자서 구슬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구슬 한 알이 장식장 밑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안 도와주면 엄마한테 이를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일어났죠. 구슬이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틈이 좁아서 손이 거기 닿질 않는 거예요. 장식장 밑을 딱딱 긁어봤지만 웬 종이 쪼가리들만 자꾸 나오고 뭐야? 결국 못 꺼냈습니다. 형아, 내 구슬을. 그만하고 잠이나 자. 녀석이 갖고 놀던 구슬 상자를 통째로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손에 닿지 않는 장식장 위에 올려두고 잠을 잤습니다. 뭔가 차가운 것이 자꾸만 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장식장에 올려놨던 구슬들이 여기저기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좀 의아했지만 일단 구슬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장식장 위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긴 머리카락이 아주 찐득찐득한 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급히 방 안에 불을 켰어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잠결에 내가 헛것을 봤나? 다시 자려고 불을 끄는데 스위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장식장 위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숙이고 있던 얼굴이 점점 위로 들어 올려지는데 두 눈이 감겨있고 입이 빨간 실로 꿰매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빨간 실이 아니라 하얀 실이 붉게 피어있는 거였어요. 그 여자가 감고 있던 눈을 민규야, 너 왜 그래? 엄마 아빠가 방으로 달려오셨어요. 저기 방금 귀신이 아, 이 자식 꿈 꿨어? 야, 고개 들고 봐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엄마가 불을 껐다 켰다 해봤지만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한밤중에 소란 피웠다고 아빠에게 야단만 맞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다녀왔습니다. 집안에서 엄마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서 황급히 달려가 보니까 엄마가 동생을 부둥켜 안은 채 덜덜 떨고 계시고 민성아, 괜찮아? 동생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동생이 장식장을 가리켰어요. 동생이 엄마와 낮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는데 입이 꿰매진 바로 그 여자예요. 무서워서 엄마를 깨웠지만 죽은 듯이 미동조차 없었고 여자의 꿰매진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피가 동생의 몸에 닿기 직전 엄마 품에 파고드는 그 순간 민성아! 창문이 깨지면서 방금 전까지 동생의 얼굴이 있던 위치에 유리 조각이 날아와서 박혔다는 거예요. 1초만 늦었다면, 아니 엄마 품에 안기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와 동생은 병원에 가고 저는 아빠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야? 아빠, 민성이도 다치고 저 장식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거 버리면 안 돼요? 버려? 동생이 다친 일과 그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해봤지만 아빠는 귀뚱으로도 듣질 않으셨어요. 야,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버리긴 해. 너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이 창문이 깨질 때 장식장에 흠집이 나진 않았나 애지중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날 밤 치료를 받고 온 동생은 부모님과 안방에서 자고 저는 혼자 방에서 잘 용기가 없어서 거실에 덩그러니 누웠어요. 못 들어가지.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왔어요. 겁이 나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뚝 끊기더니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린 문틈 사이로 천천히 흘러나오는 시뻘건 피. 그 피는 점점 더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온 몸이 바닥에 딱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비명도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그 피가 온몸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식장 위에 그 여자가 민규야! 세상에! 민규야! 우리 아들!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거울을 본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온몸을 이 시뻘건 두드러기가 뒤엎고 있는 거예요. 민규야, 민규야, 안돼, 긁지 마, 안돼, 긁다고. 저는 온몸을 정신없이 긁고 또 긁었어요. 미칠 것 같은 고통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게 저 장식장 때문이야. 이 자식이 네 몸이 약해 빠진 걸 왜 장식장 탓을 해? 너 자꾸 그러면 아빠한테 혼났잖아. 한 번만 더 장식장 가지고 불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산산조각이 났어. 그런데도 아빠는 절대 버릴 수 없다면서 장식장 나무 조각들을 막 챙기는 겁니다. 여보, 근데 이거 부적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장식장 밑에 무려 8장의 부적이 붙어있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라고 그런가 보지 연기.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불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몰래 어느 사찰로 향했습니다. 부적이 8장이네. 근데 한 장은 어디 갔어? 순간 집에 장식장이 왔던 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생의 구슬을 꺼내주려고 효자손으로 장식장 밑을 긁었을 때 찢겨나왔던 그 종이 말이에요.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붓을 꺼내다가 실수로 찢어졌어요. 그 부적을 찢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구나. 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갑자기 스님이 네가 온 가족 생명을 살렸다. 한 장이 떨어진 덕분에 다행히 양밥이 비껴간 게야. 그 스님 말로는 그 장식장에 양밥, 즉 저주가 걸려 있었는데 9장의 부적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거였대요. 근데 제가 실수로 그중에 한 장을 찢는 바람에 효력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그 물건 두고 간 사람 단단히 앙심을 품었나 보다. 그 귀신이 꿰매져 있었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을 강력한 원기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입을 꿰매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장식장을 버린 후 아빠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그동안 믿고 따랐던 직장 상사 김 부장의 실체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겉으로는 아빠를 가족처럼 아끼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주로 목숨을 빼앗고 싶을 만큼 저희 아빠를 시기 질투했던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절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배고프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왔는데 거실로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둘러보던 민주 씨는 살짝 열린 안방 문 사이로 장롱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 상태로 TV를 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휙 돌려서 민주 씨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민주 씨는 머리부터 발끝에 소름이 쫙 끼치기 시작했어요. 삐뚤어진 왼쪽 눈과 입, 부르르 떨리는 왼쪽 광대와 입술. 2년 전 tum으로 쓰러져 왼쪽 얼굴이 경련이 온 할아버지의 모습은 12살짜리 아이가 똑바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나 이거 며칠인데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혜미 닮아서 에이구. 옆에 있는 남동생을 보고는 표정이 180도 달라지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학교에서 1등만 한다면서 네. 지혜미 닮아서 공부는 잘 하는구먼. 혜림이가 용돈 좀 주마.
감사합니다. 손자를 그토록 원했던 할아버지한테 동생을 향한 애정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무렵에 웬 반지가 거실 탁자에 놓여 있대요. 진짜 금인가? 그러면서 호기심에 민수 씨가 반지를 집어 들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반지 훔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혜미 닮아서 몹쓸만 하지. 할아버지는 유독 어머니를 빼닮은 민주 씨를 대놓고 싫어했어요. 민주 씨가 눈에 보일 때마다 할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 자식까지 버리고 집안 다 마음먹고 떠난 지혜미만 닮았지. 우리 강씨 집안 피는 하나도 안 섞인 것 같아. 에이. 아직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어찌나 미워를 하는지. 한창 철없이 굴어야 할 나이인 민주 씨는 늘 귀가 팍 죽은 상태로 할아버지 그림자만 보여도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장롱 앞에 항상 기대 앉은 채로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민주 씨를 빤히 바라보곤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대요. 여기 있어야 될 거야. 그런데 며칠 후 민주 씨가 평소처럼 동생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웬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발소리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안방을 지나쳐서 작은 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용기를 내서 눈을 슬쩍 뜬 순간 할아버지가 어린 민주 씨 정수리 쪽에 서서 민주 씨를 거꾸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놀란 민주 씨 머리를 갑자기 다정하게 쓰다듬더니 내 약속하마. 널 꼭 데려간다고. 처음 느껴보는 할아버지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말투 그리고 손길. 민주 씨는 그 순간 마음이 사르르 녹듯이 풀어졌대요. 그런데 그때 너까지 집안 말아먹지 않게 널 꼭 데려갈게. 공포에 질린 민주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할아버지가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렇게 의문의 말만 남기고 며칠 뒤였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안방 장롱에 기대 앉은 채로 계속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모셔둔 절에 주지 스님이 직접 찾아왔대요. 참 큰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방에요. 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니 악한 기운이라니요? 장롱 앞에 영가가 하나 붙여 있는데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속히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지 스님이 떠나자마자 할머니는 안방 장롱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뺐어요. 소금과 팥을 그릇 4개에 나눠서 각 귀퉁이에다가 하나씩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롱문 한가운데 정체모를 글자가 쓰인 부적을 딱 붙인 할머니는 민주 씨와 동생에게 단단히 당부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저 장롱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일주일 동안 아니 할미가 저 문을 열 때까지는 절대로
장롱을 만져서도 안 돼. 알았지? 응? 그리고 일주일 뒤 그날 저녁 동생하고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잤을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민주 씨가 눈을 떴는데 야, 너 거기서 뭐해? 할머니가 장롱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동생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더래요. 뽀뽀 어딨어? 뽀뽀 어딨어? 동생이 가장 평소에 아끼던 애착 인형이에요. 근데 그 밤중에 갑자기 접근이 금지된 장롱문 앞에서 애착 인형을 찾고 있는 동생. 민주 씨가 주변을 둘러보자 동생이 누워있던 자리에 떡하니 그 애착 인형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안 돼! 말릴 틈도 없이 장롱 문을 냅다 열어젖힌 거예요. 동생은 비틀비틀 물러서더니 자리에 있던 인형을 또 안고 금세 잠들어 버렸어요. 놀란 민주 씨는 다급하게 일어나 장롱문을 닫았어요. 그때부터 민주 씨는 미칠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안 계시지? 약속은 어겼지? 동생도 잠들어 버렸지? 금방이라도 저 장롱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지? 동생이 깼나? 혹시 할머니가? 한 뼘 정도 열린 장롱 틈새 사이로 손가락에 굵고 큰 금반지를 끼고 있는 팔이 빠져나와 있었어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삐쩍 말라 비틀어진 나무 껍질 같은 그 팔은 장판을 계속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민주 씨는 알고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네.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할아버지의 손은 민주 씨의 발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빠른 속도로 민주 씨의 발목을 딱 낚아챘어요. 박민주! 박민주! 박민주 좀 일어나봐! 박민주! 그런데 동생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손이 민주 씨의 다른 발을 확 낚아채더니 장롱 안으로 민주 씨를 미친 듯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 너 꼭 데려간다고. 다음 날 새벽에 이 장롱문을 열어본 할머니는 그 안에서 기절에 널브러져 있는 민주 씨를 발견하게 돼요. 민주야! 아이고 민주야!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좀 차려. 할머니! 아이고 그래. 아이고 무사해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할머니에게 안긴 민주 씨의 발목에는 시퍼런 멍이 남아 있었어요. 매일 밤 반야신경과 함께 부처님께 시석을 드리십시오. 다만 49제가 되는 날 밤에 첫 닭이 울 때까지 시성을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민주 씨와 동생이 잠든 밤마다 마당에 나가서 물을 떠놓고 마당에서. 정말
반야신경을 정성을 다해서 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야신경사 바라밀다시. 그리고 그 전날 밤 민주 씨가 할아버지의 영혼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당시에도 할머니는 마당에서 불을 떠놓고 혼신을 다해서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었던 거죠. 제발 우리 손주 좀 지켜주세요. 부처님 부탁드립니다.